미션 365.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현재 2014년에 169나라에 25,000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현재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션 365에서 선교 전략 중에 하나인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저희가 중남미권을 향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 미션 365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유엔젤 주식회사의 그 중남미 담당 지사장님이신 한정기 장로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한현애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 한 장로님 지금 뭐 뵐 때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냥 겉에 직함은 그 회사의 뭐 중남미 담당 지사장님으로 이제 그 사업을 또 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진짜 전문인 선교사님 같으세요. 같으신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시죠. 네, 근데 본인 이제 좀 장로님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예. 네, 저는 대우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갖고 한 26년 근무하고요. 2006년 말부터는 지금 회사로 옮겨서 중남미 쪽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쪽은 제가 1983년 봄부터 돌아다녔으니까는 네. 한 30년 정도 돌아다닌 게 되겠네요. 네. 아유, 뭐 중남미는 그러면 거의 안 가신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다녀보셨겠네요. 예, 대륙 안에서는 아마 파라과이, 수리남 정도 안 가봤나요?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가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한연의 권사님 또 우리 이렇게 내조를 하시면서 이게 장로님께서 많이 다니실 때 어떤 때는 또 이제 혼자 계시기도 하고 또 같이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한현애입니다. 아이 3남 1녀를 두고 있고요. 남편이 저희가 미국에 온 지 한 7년 됐어요. 이곳에 와서 출장을 거의 한 반년은 브라질에 가시고요. 네. 반은 이 미국에서 같이 저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한국에 계실 때는 뭐 이렇게 정해놓고 출장을 늘 다니시지는 않았고요. 한국 계실 때는 간간히 가셨기 때문에 거의 26년을 네. 그래서 지금처럼 뭐 1년에 반 이상 나가신다거나 그런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큰 애들이 둘이 있어요. 네. 그 아이들 뒤치다거리하고 또 누뚱이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남편을 제가 내조를 더 못해 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늘 남편은 저한테 늘 안타까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만 전 저대로 또 남편한테 다 못해 드리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고 늘 아쉽기만 하지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나가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뭐 사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장로님이 여행을 좋아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또 나가시는 마음도 편하진 않으셨겠죠. 가정을 늘 떠나셔야 되는 그 마음도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 뭐 일단 나가게 되면은 또 아이들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네. 전에 큰 아이들 때도 그랬지만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집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는 그 뭐 안전 문제나 이런 걸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도 좀 키우고 네. 뭐 그리고 이제 나이도 슬슬 들어가니까 전에보다는 아무래도 출장 다니는 것도 조금씩 더 힘들고요. 네. 네, 뭐 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어느 날 간다, 선교사가 간다 그러면 다 선교지로 보이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또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 보실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가시면 우선 비즈니스가 눈에 탁 들어오시나요? 물론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에 대한 거를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30년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서 이제 특히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옆에 비행기에 앉는 사람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나 또는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브라질 일로 태국을 한번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랑 같이 출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네. 다른 때는 그런 감정을 별로 느껴본 일이 없었는데 그 왕궁과 거기 딸린 이제 그 불교 사원을 지나가면서 구경을 간 거죠. 네. 갑자기 거기 젊은 아주 착해 보이는 젊은 남녀가 합장을 하는 걸 보면서 네. 갑자기 그 이 통분이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셨군요. 예, 그거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왜 저 사람들이 저 선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면서 기도가 됐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주님을 알기 전에는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것도 궁금하고 또 일에 대해서도 그랬다면은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분들도 선교사님이시고 네. 비행기 옆에도 선교사님도 앉으시고 네. 또 아니면은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이교도들이지만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깊어지실수록 진짜 이제 선교사의 마인드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또 그런 기회도 자꾸 찾게 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뭐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 그 우상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 통분을 느끼셨다는 건 사실은 선교사 마음이시거든요. 그 뭐 선교사들이 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 갖고 지금 저희가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같은 분도 사업 그 일 때문에 가시지만 결국은 그 마인드셋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예, 우선권이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장로님이 사업차 나가긴 하시는데 뭐 나가신 다음에 기도 많이 하시죠? 뭐 네. 네, 뭐 늘 새벽 기도는 생활화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남편의 안녕과 뭐 건강보다는 일단 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닮은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선이에요. 네. 워낙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쪼록 남편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의 그 영혼들에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빛을 정말 그 삶을 통해서 그 눈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권사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이 좀 선교적으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그러시죠. 자,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과연 요즘 21세기가 자꾸 비즈니스와 선교가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하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실 때 특히 이제 중남미 상황을 초점으로 본다면 과연 비즈니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의 전략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좀 현장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미국에 오기 전에 네. 그때부터 한 10년 더 전에 이제 콜롬비아에 7년 동안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의 한인교회의 목사님 네. 또 선교를 위해서 나온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여행을 다닐 기회도 생기고 물론 이제 선교 여행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차 대드리고 같이 다니면서 말씀 전할 때 같이 있고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선교 그 교육을 받고 나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이나 이런 걸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대우에 있으면서도 그 알게 모르게 그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그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일정한 부분을 드리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실제로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가 선교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교민들 중에 거기서 이제 교회 출석하고 은혜 받고 그 정식 파송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하시는 비즈니스나 일을 통해서 그 선교적 역할들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로님 보시기에 그 비즈니스라는 이제 틀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 이런 게 선교사보다는 어떤 면에서 좀 더 넓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들은 일단 선교사로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어떤 한 지역에 우선 자리를 잡고 또 익숙해지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30년을 다녔지만 또 일단 언어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특별한 어떤 기회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환경 안에서 얼마든지 간단하게도 그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그 주재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회교권에 가서 보면은 거기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제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다른 사람이랑 달라 보인다는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네. 일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참 기회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네가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건 알지만 꼭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마 그 평안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얼마든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앙골라에서 파리로 나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옆에 앉았던 친구가 이제 제가 그 책을 Come Thirsty를 읽고 있었는데 네. 그 무슨 책이냐고 물어봐서 맥스 루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 혹시 예수님은 아느냐 그랬더니 들어는 봤다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프랑스 국민이면서 그 북아프리카 출신 네. 회교도고 네. 또 이제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국민이지만 실제로 거기서는 그야말로 2등 국민 취급을 받아갖고 그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혼을 했고 왜 이렇게 해외로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야말로 그 울분을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건 없지만 이 책을 한번 권해볼 테니까 읽어보고 거기서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 있는 뭐 그런 과정들. 사실은 그 비즈니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예, 저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늘 있으신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 사실은 그냥 관심사나 비즈니스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사실 비즈니스 얘기한다기보다는 물론 네.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가 가능도 하고요. 네. 사실 제가 지금 가장 생각 안에 있으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브라질에 저희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유태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시나고그를 다닙니다. 아. 부인은 아니고요. 네. 또 아들도 둘째만 같이 아버지랑 나가는데 가끔 성경 얘기를 서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이제 구약밖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막내 아들이 지금 이제 다운 신드롬이라서 힘들어하는데도 참 밝게 살아요, 사람은. 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지금 전해야 되는데 네. 아직 이제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제가 좀 이제 답답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기회라는 거는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어떤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일단 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비즈니스라는 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재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고 네. 그런 건데 이제 사실 중남미를 다니면서 좀 다른 나라들이랑 틀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는 대부분이 좀 카톨릭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실 기독교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기독교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가끔 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특히 이제 브라질에 보면은 그 이그레자 우니베르살나 이그레자 몬디알 같은 큰 그 이제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권 단체 같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저 사람들이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볼 때가 좀 있죠. 네. 예, 그러나 CCM의 많은 부분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쪽에서 나왔고요. 네. 또 그런 걸 따져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쪽 현지 교회들을 이렇게 다 가볼 기회가 있다 보면 사실 참 뜨겁거든요.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도 훨씬 네. 뜨겁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도리어 가난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런 반면에 카톨릭이 많은 지방으로 들어갈수록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작은 교회를 하나 세워서 콜롬비아에서 같이 갔던 일이 있는데 경찰이 가니까는 막으면서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실제 사고는 안 났지만 그런 만큼 카톨릭의 어떤 영향이 큰 데서는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남미권이 사실은 카톨릭이 먼저 이게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어서 개신교 선교를 방해하는 이제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그렇죠. 뭐 제가 가보니까 그 캐톨릭 성당이 1번지로 보통 돼 있더라고요. 주소가. 그런가요? 예. 지방에 가 중간에서 보니까 봤는데, 중심에서.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 보실 때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 당연히 이제 돈이라는 게 또 당연히 비즈니스는 돈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어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있어야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장로님이 보시는 돈이라는 건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글쎄요. 일단 돈이 저의 어떤 그 필요를 위해서 또는 가정이나 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또 어떤 부분에서는 피치 못하게 문제가 생길 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돈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심지어는 정말 그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할 때조차도 길을 막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도 이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나 출장을 다니고 어떤 회사의 비즈니스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어떤 길이 보였으면 좋겠다.
네. 예, 그걸 통해서 단순히 그냥 월급을 받고 가서 일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죠. 네. 사실 그거를 위해서 아직도 그 재무를 안 열어주시는 걸 보면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견문으로 보실 때는 사실은 재물보다는 더 큰 경험과 그 지금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여러 나라 중남미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연결이 돼 있으시고 예 이제 그런데 그 중남미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데 그 선교사가 아닌 비즈니스맨으로 보실 때 어떻게 중남미 선교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신지 좀 보신 게 있는지요? 첫째는 아마 언어 문제가 조금 그 미국 선교사들에 비해서 약하셨던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저희가 실제로 중남미에서 겪어본 그 미국 사람들의 선교하는 방식하고 또 우리 교단이나 뭐 아무래도 이제 나라마다 이제 교단이 좀 다른 데서 사교들을 파송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좀 연합해서 선교하는 그런 부분은 약해 보인다.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녀들 교육 문제. 왜냐하면은 그래도 대도시에 있거나 한 경우에도 조금 낫지만 그래도 선교사로 오신 경우에들 보면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네. 뭐 정말 크게 열병을 할 정도로 고생하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나 개개인의 이런 열정이나를 볼 때는 사실은 미국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적응도 잘하시고요. 그러면요, 적응도 잘하시고 네. 사실은 스페인어를 제가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러셨군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스페인어 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엔 참 이렇게 조금은 엉터리 같은 스페인어를 쓰셔도 용감하게 하시죠. 용감하시고 정말 네. 거기 사람들의 그 정서에 맞춰서 이렇게 이 장로교 목사님들이 몸을 흔드시면서 이렇게 네. 하시는 그걸 보면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생각 좀 합니다. 네. 우리 건사님께서는 애들 7년 같이 콜롬비아에 계셨죠? 네. 네. 그때 애들 키우실 때 물론 선교사로서 키우지는 않으셨지만 그 아마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애들을 키우셨을 텐데 그때 어떠셨어요? 애들 키우실 때? 저는 제가 정말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그 내 아이들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든 목회자든 뭐 하여튼 전문인으로서 또 주의 사역을 돕는 그런 일이든 저는 아이들을 그냥 하나님께 다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주신 비전에 그 목적에 맞는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그냥 아이들을 내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콜롬비아가 치안이 안 좋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난민. 예. 근데 애들 키울 때 그런 염려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일단 아이들이 학교가 가까웠고요. 네. 또 이제 콜롬비아에 소재해 있지만 영국 네. 학교에서 네. 아이들이 자랐어요. 네. 근데 뭐 그래도 좀 그다지 안전한 지역이 있었겠군요. 지역을 네. 잘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었고.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그 당시 자기가 적응할 때는 좀 쉽지가 않겠지만 지나고 보면 자기가 축복이었겠죠. 네, 그 나라 그럼요. 문화도 배우고 다른 나라에 가서 경험도 해보고. 예. 네,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권사님도 그 7년 계시면서 혹시 뭐 현지인들 좀 사귀고 또 물론 거기 교회 한인교회 예. 출석하시면서 이제 선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콜롬비아 사람들. 네. 저희가 주재원이다 보니까
그 주말에 뭐 상사 주재원들 19일이 모여서 뭐 같이 하는 건 있지만 글쎄 교회 생활 외에는 딱히 아이들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적었던 것 아무래도, 같아요. 예. 예. 가정의 우선 중심으로, 중심으로 예, 하셔야 하다 되니까.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만약에 이제 현장 지사를 운영하시면서 전략적으로 그래도 회사 일을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이 회사 일을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선교할 수 있도록 뭐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마음들이 좀 늘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게 되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출장을 다니거나 할 네. 경우에는 이제 영업의 특성상 이제 한 군데 오래 있지를 않았지만 네. 지금 이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요. 또 자연히 환경도 좀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 24시간을 매여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려 더 그런 여건들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늘 그 회사 일 밖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마음에 이렇게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선교사의 마음이겠죠. 네. 네. 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그 지사에서 하시는 일이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고 그걸 이제 프로바이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대개 좀 예를 든다면 어떤 아이템 좀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가장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한국에서는 링백톤 그러니까 칼라링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안에서 제가 상대방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 상대방 전화에서 그 따르릉 소리 대신에 음악이 나오는 네.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빌링이라든지 커스터머 케어 같은 부분 또 그 IN이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전체 그 소프트웨어들을 다 커버는 하고 있고요. 회사 자체는. 네. 제가 생각보다는 해외에 그래도 10여 개국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쭤봐도 될지 모르는데 그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뭐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희는 뭐 이제 그 하드웨어를 파는 건 아니니까 매출 규모는 1년에 한 5천만 불 정도. 예. 뭐 5천만 불이면 저희들 숫자로 개념으로는 굉장한 액수인데요. 그 업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본사에 지금 엔지니어가 한 200명 정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중남미권에서 이제 그 하이 테크놀로지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들어가 계시는데 그 하이 테크놀로지나 이 전화기 사업 쪽에서 그 가능성은 이제 사업적인 면에서 중남미 시장은 어떤가요? 소프트웨어 시장은 꼭 중남미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상당히 특히 통신 쪽이 굉장히 회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선 전화, 네. 이제 랜드라인이 있을 때는 한 20년이 가도 크게 변하지 않았던 서비스가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에는 과거 100년이 넘어 걸린 것보다 더 몇 배 빠른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저희 회사는 그래도 상장 기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는 국내를 막론하고 그 통신 쪽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하는 비즈니스는 사실은 굉장히 부침이 좀 심한 업종입니다. 네. 또 지금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유수한 업체들, 그 미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의 업체들이 경쟁 상대였다면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들은 이미 시장에서 떠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되려 중국, 인도 회사들이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이제 그 경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실력이라든지 수준이 어떻게 지금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나요? 적어도 어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특정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나올 때 비자 인터뷰하는 영사도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건 우리가 잘하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발끈해 갖고는 아니 미국보다 낫다는 얘기냐. 네. 그래서 정색을 하고 적어도 내가 하는 부분은 미국보다 잘한다. 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부분이 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 한국 그 소프트웨어 개발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정상급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많이 쫓아왔는데요. 실제로 중국하고 저희가 이제 인터워킹을 해야 될 때가 생깁니다. 네. 경쟁자지만 또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한 업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훨씬 많은 인원을 중국에서 붙여도 아직은 빨리 쫓아오지는 못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사실은 은혜를 주신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기름 부으신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남미권에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중남미권을 이렇게 보실 때 그 특성 같은 걸 참 많이 이제 거기 사시기도 했고 또 지금도 그 지사장으로 다니시는데 그 중남미는 어떤 나라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축구 경기로 치자면 네. 그 이제 중남미에 이렇게 있어보면서 제일 크게 느낀 거는 이기면은 그야말로 광란이 돼 버립니다. 네. 그 밤에는 밖에 나오면 사고도 많이 나고 취한 사람도 많고 뭐 꼭 우리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하듯이 밀가루 갖고 나와서 뿌리기도 하고 그렇군요. 뭐 심지어는 자동차 상대로 투어를 하는 친구도 생기고요. 네. 근데 지면은 코가 빠져서 조용히 들어가서 자는 네. 그런 국민성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랑 참 축구가 다른 아주 부분이네요. 절대적인 운동이군요. 그 스포츠군요. 뭐 예, 중남미는 어디나 다 그렇죠. 네. 예. 네, 열정적이고요. 네. 순박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네. 순박하고 사람들을 참 잘 대해주고요. 예, 구김살이 없습니다. 네. 그 중남미가 이제 그러면서도 낙천적이고 열정적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치안이 늘 문제라고들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그건 어떤가요? 치안은 사실은 뭐 좋지는 않지요. 네. 사실 저희가 90년에 콜롬비아에 처음 갔을 때는 그 시내에서 자동차 폭탄도 많이 터졌고요. 네. 대통령 후보도 암살당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 바로 길 건너 호텔에서도 폭탄이 하나 터졌으니까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틀림없이 위험한 게 맞는데요. 오래 다니면서 사실 느끼는 거는 어느 지역이나 사실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네. 시카고에서 남부로 가면 전에는 무서워서 빨리 도망 나왔듯이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녁 때 나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네. 남미 어디에서도 사실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남미 쪽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죽을 확률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도둑 수준인가요? 뭐 저도 권총 강도를 한번 당해는 봤는데요. 네. 두 번이네요. 한 번은 이제 제 차에서 라디오를 훔치다가 그 제가 소리를 들 때 총을 쐈고요. 콜롬비아에서. 네. 그랬군요. 사제총이라서 이제 제가 또 총을 좀 다뤄봐서 알다 보니까 가짜인 줄 알고 그랬는데 총알이 네. 있긴 있었더라고요. 네. 또 한 번에 에콰도르에서 이제 입찰 준비를 하다가 문을 단속을 안 했더니 순간적으로 권총을 들고 4명이 들어와서 이제 뭐 컴퓨터하고 다 뺏긴 일이 한 번 있는데 네. 하나 틀림없는 거 그 친구들이 사람을 죽이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냥 위험용이군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국민성들이 이제 뭐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그 계시면서 중남미에 대한 뭐 애착이라 그럴까요? 애정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게 많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사실 지금도 어디가 편하냐 그러면 전 중남이 편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럼 언어는 물론 이제 대학 때 전공도 하셨고 계속 또 거기 계시면서 이제 현지 말을 아주 현지인처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언어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또 가까워지시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사람들이 볼 때 말이 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콜롬비아에 나가서 한 처음 2년 동안 이제 말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2년은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말이 좀 서툴 때는
이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다 알아들어줬는데요. 네. 이젠 말이 익숙해지고 나니까 제가 문법이 틀리면은 무슨 소리인지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제 우리 장로님의 사실은 모델은 지금 요즘 말하는 그 비즈니스 선교와 전문인 선교 이 두 가지 특성을 장로님은 지금 다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지사로서 운영도 하시면서 현지인들을 접근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인으로서 또 기술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데 그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지금 비즈니스 선교와 이제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를 많이 지금 강조하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 보시는 면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사실 요즘 그 뉴스를 대하면서 제가 부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사실 그런 분들이에요. 네. 네, 해서 은퇴하시고 이제 선교 겸 교육 겸 해서 이제 뭐 아프리카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일을 내려놓는 데면 그런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장로님께서 만약에 어디를 나중에 이제 뭐 은퇴를 하시거나 이래서 가시게 된다 그럴 때는 좀 장로님의 전문성이 좀 연결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를 지금 혹시 연결이 되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 교육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스페니시.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가 다 되니까.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관리적인 측면, 네. 그러니까 회사의 운영에 대한 부분, 네. 또는 서로 그 아이디어는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려는 그 의욕은 있지만 그거를 오거나이즈 할 수 없고 접촉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 뭐 아이디어가 있어서 친구들이 뭐를 물어보면은 사실 그런 거는 제가 쉽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예. 나라 또는 어떤 아이템 네. 또는 어떤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하고 그런 비즈니스 전문가하고 이제 파트너가 되는 경우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텐데요. 그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다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좀 어떤 마음으로 도와야 될까요? 일단은 선교사님들하고 같은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면에서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없으시다 보니까 네. 또 실제로는 의욕만 앞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 브레이크 역할, 방파제 역할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다음에는 사실 선교사님들이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자금이 없이 시작할 때 그 이제 주재원으로 있다가 교민으로 눌러앉는 사람들도 대부분 실패하는 게 결국 그 부분이거든요. 네. 자기의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면 아주 작은 뭐 어떤 그 중개 역할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를 들여다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어떤 한 비즈니스 영역에 익스퍼트들은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 나라의 나름대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게 좋겠다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깨어있지 못하다면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영이나 뭐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시 말씀하시는 게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제가 말씀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선 예. 네. 비즈니스도요. 네, 비즈니스조차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제 그 중남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비즈니스들이 좀 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이제 비자는 뭐 아직은 닫히지는 많이 않았으니까 잘 들어가는 거로 보는데요. 인케이스 선교사님들이 자비랑 선교를 할 때 중남미는 어떤 아이템들이 아직까지 좀 뭐 브로오션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좀 보셨을 텐데요.
사실 중남미를 다녀보면은 여전히 그 아이템으로 편안한 것들은 섬유 쪽 네. 또는 거기 들어가는 부자재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들 움직일 수가 있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네. 또 실제로 한국 분들이 많이 잡고 있고요. 뭐 파나마부터 시작해서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한국 사람들이 섬유 쪽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도움을 받기가 제일 쉬울 것 같고요. 네. 또 하이텍이 돼버리면 그거는 그 지원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템을 잘 알지 못하면 아무래도 좀 그 다뤄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사실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 소비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컨슈머 아이템 쪽에 가까워야 되고 아니면 아주 독특한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그러면은 그건 또 좀 다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네, 제가 네.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네. 아니 이제 전반적인 사회를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이제 여쭤본 거고요. 이제 저희 지맨이라는 이 네트워크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그 뭐 교회 개척도 하시고 뭐 교육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특수 뭐 농업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전문성 있는 사역을 개발해 드리고 엮어 드리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네트워크의 목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농업에 관해서는 제가 조그만 거는 브라질의 이민 간 일본인들이 굉장히 농업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일단 뭐 그 브라질에는 농업 이민들이 일본이 아마 시범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상파울루주의 그 농업 부분의 상당 부분을 그 일본계 이민들이 갖고 있고요. 또 기업 형태로 운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공장까지 다그 일본 원래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고요, 브라질에. 네. 뭐 아지노모토 같은 것도 들어와 있고 뭐 그다음에 벼농사도 해서 얼마 전까지는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그 리오데자네이루에도 일본 브랜드의 쌀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그게 그 일본 사람들 원래 브라질 사람들이 그 날 생산을 먹을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상파울루 주위에서만 그게 가능했는데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지금 거의 전국으로 퍼진 것 같습니다. 스시집이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가리쿠스 버섯이라는 네. 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암 치료할 때 뭐 썼다고 그래서 뭐 유명해졌다고 네. 그러던데요. 그것도 상파울루 주에서만 나는 버섯인데 결국 그거를 연구하기는 일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다양한 비즈니스라는 창원도 있지만 그 전문 분야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남미권에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템들도 있지만 소비재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뭐 농사라든지 뭐 양돈 양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이민이 한국 이민 시작은 농업 이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 땅도 황무지를 잘못 샀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농업 이민으로 갔지만 농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갔었던 게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 옷 만드시고 뭐 섬유 쪽으로 다 옮기셨죠?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 시내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서 자리를 잡으셨지요. 네. 네. 물론 이제 브라질은 그 이민의 최초는 그 방공포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맞습니다.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신 네, 방공포로 분들이 있고 거기서 한 20년을 터울을 두고 이제 다시 이민들이 시작이 돼서 지금 5만, 네. 아르헨티나가 3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특성이 근면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못지않게 막 농업을 해도 전문성만 있으면 근면하게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야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나요? 실제로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띠라델푸에고 제일 남쪽 끝에 네. 그 우슈아이아라는 도시에는 한국 분이 가서 그 현지의 그 채소 재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계신데요. 네. 이제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그 농사가 안 되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잘 되면은 이제 떨어지고 그런 구조였는데 정말 그 날씨가 나빠갖고 농사가 안 됐는데 그분이 가격을 안 올리고 그대로 공급을 했었다고 그래요. 군부대까지. 네.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면은 얼마든지 이민을 문호를 개방한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렇군요. 그런 분들도 있지요. 네. 그 중남미가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생각보다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은 좀 덜 가셨거든요. 예,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1.5세나 그 2세들이 그 이제 계시면서 보셨을 때 그 이민자들의 그 어떤 선교 그 동원이나 선교 자원화를 볼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현지 이민 우리 한인 이민들이 현지에서 선교를 하는 자원들. 일단 다른 나라들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1.5세, 2세들이 이제 우선 그 포르투갈어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네. 그 나라에서 지금 그 아마존 쪽이나 이런 선교에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굉장히 그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인 교회들이 나름대로 다 현지 선교에 참여를 하고 있죠.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러봤고 아는 교회들은 다들 선교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남미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한인 커뮤니티하고는 잘 이렇게 조화가 되고 계신가 연결들이 되시나요? 대부분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사실은 전체가 서로 그걸 알 수는 없다 보니까 뭐 그렇겠지만 콜롬비아에서도 선교사로 나와 계신 분들을 한인 교회에서도 도왔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도 도울 기회들이 서로 생겼고 브라질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뭐 교단도 여러 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분들끼리만 알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 차원에서도 돕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교류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이 이제 혹시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남미 중에 있는 나라들 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기회를 좀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좀 중남미 중에 가장 선교적으로 꼭 필요한 나라 뭐 우리 장로님이 물론 선교사로 나가시진 않았지만 선교사 마인드로 지금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꼭 맞고 좀 가야 되고 하는 나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파라과이가 이상하게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선교를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 분들이.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려 거기는 너무 자금력을 앞세운 선교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의 그 정성을 들여서 하는 선교, 사실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거기서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또 자기의 길을 이렇게 발견하는 청년들이 있듯이 그런 과정에서는 그래도 남미 쪽에서는 아마존을 가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대도시들은 이미 사실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또 네. 이제 사실 그 기독교가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 현지에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만 사실 아직도 아마존은 좀 그런 면에서는 네. 여건들이 많이 예.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지인들도 잘 안 들어가는 지역인가요? 좀 들어가죠. 열악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선교사로 들어가셨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풍토병들 때문에. 네.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거보다는 아마존이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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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콜롬비아하고
브라질하고 페루 상국경에 있는 따바칭가 쪽에 이제 선교사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김철계 선교사님이 가 계시는 거의 이 생게브리엘. 브라질에서 상급의 까쇼이라라는 네. 그 브라질에서 베네수엘라 쪽에 가까운 네. 거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반경 일주일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에 원주민이 7,000명이 산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네. 강을 타고 얘기죠. 네. 지금은 이제 군부대도 들어가 있고 많이 마을이 커졌다 그래요. 네. 이제 신학교도 여러 차례 이제 졸업생들도 배출을 하고 그러나 사실은 아마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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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그 김성 교사님도 사실 그 원주민 언어를 배워서 더 오지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 보는 선교하고는 어떤 컨셉이 안 맞았달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절충적인 성격으로 이제 글로 들어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방향의 선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도시 선교도 가능하고 다 그렇지만 또 아마존이 사실은 지금 들어가야 될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러셨고요. 그 중남미의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요즘 그 캐톨릭이 원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이들이 크면서 개신교에 대해서 좀 많이 오픈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세대별로 보실 때는 어떤가요?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는 게요. 네. 그 실제로 그 브라질의 교회들을 보면 청년들보다는 중장년이 더 많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네.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물론 청년들 그룹이 따로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으로 볼 때, 네, 선교의 대상으로 볼 때, 예, 선교의 대상으로 볼 때도 여전히 중장년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아, 예, 제가 예. 이렇게 볼 때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청년들이 많이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 네. 네, 또 그렇게 될 때 발전이 있겠죠. 네. 그 중남미에 있는 청년들이 혹시 한류에 좀 접촉되거나 한류에 관심들이 좀 있나요? 다른 동남아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글쎄요, 신문지상이나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저희처럼 비즈니스로 다니다 보면은 그걸 느끼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물론 틀림없이 그런 그 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보다는 되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요즘은 조금 다를지 모르는데 통일교 네, 그 인식이 들어가 있군요. 그 인식들이 더 많았고요. 공항에서 자기 딸을 찾아다니면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본 일이 있고요. 아, 네, 콜롬비아에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언어를 배우러 다니는 그 길 근처에 네. 통일교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뭐 아버지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이 먼저 들어갔군요.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영향력이 많았었군요. 우루과이 같은 데는 뭐 신문사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은행도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너무 조용히 계셔서 이제 여쭤보는데 혹시 콜롬비아에서 계실 때 제일 좋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콜롬비아에서 아무래도 저는 그냥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냥 교회하고 가정 회사에 잠깐 나갔었고 그랬었고 뭐 콜롬비아에서 특별한 좋은 기억이 네. 있었던가요? 뭐 그러셨군요. 우박 내리는 날 차 타고 나갔던 기억. 네, 그거는 네. 개인적인 거고. 네, 그러시군요. 예,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 때문에 가서 이제 사셨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교지였거든요. 우리가 가 있는 곳이 크리스천들한테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지금 다시 거기 가서 사시게 된다면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죠? 예,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향수도 있어요. 그 그 나라의 나라에 그 대해서. 음악이라든가 네, 음식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참 자유로우면서도 뭔가 애수가 섞인 네. 그 템포가 빠르면서도 네, 서글픈 네. 그런 음악들도 네. 참 기억이 나고 예, 그러네요. 정서적으로 한국 분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잘 맞는군요. 어떤 면에서는. 예,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예. 정감이 어린 우리가 그러니까 부분이 미국에 있어요. 사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예. 거기가 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예, 좋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예.
전반적으로 지금 중남미의 그 경제 수준을 생활 수준을 본다면 우리 한국과 비교하면 뭐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 뭐 도시야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중남미 전체가 어느 수준인가요? 그 부자들을 뺀다면은 한 20년 이상 뒤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러면 뭐 자립 지방에 있는 못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자립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아직 힘듭니다. 네. 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수준이 옛날로 본다면 그렇게 썩 신학 교육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또 좋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의 그 신앙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렇게 옆에서 보실 때 어떠셨나요? 그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르헨티나나 뭐 파라과이나 브라질, 칠레까지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교회들이라고 치면 그 제가 이제 콜롬비아를 떠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조금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목회자들도 굉장히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요. 네. 또 자기가 주중에는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또 주말에 목회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당시에 그 한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그 1년에 한 2번씩 단기 과정으로 그 신학교를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있고 한 분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씩 가르치고 또 보내고 나면은 이제 한인교회나 또는 그 단체를 통해서 한두 분씩은 그 비용을 좀 대드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은 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우리 한정기 장로님 또 한현애 권사님 네 분께서 이제 중남미에 30년 정도 이렇게 직간접으로 또 사시기도 했고 또 지금도 비즈니스를 또 진행하고 계시고 지사장님으로 그러면서 비즈니스와 전문인 입장에서 본 중남미 선교 전략들을 좀 편하게 저희가 오늘 대화를 했습니다. 예, 우리 끝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 좀 뭐 격려의 말씀, 중남미를 향한 그 선교에 대한 부분으로 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실은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안 보이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30년 중남미와 연결이 되시면서 또 비즈니스로 또 전문인 입장에서 본 중남미 선교를 오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 전략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비즈니스맨으로 바라본 그 선교의 또 다른 측면을 오늘 저희가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 좀 다루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중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